이제는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는 고대의 이제 실체론적 접근, 이렇게 큰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실체론이라고 했을 때 실체는 내 어떤 인식 주관을 떠나서 바깥에 실제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나의 영혼이라든지 나의 이성이라든지 밖에 실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살펴보기 전에 실제론적 접근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플라톤과 근대의 데카르트 두 사람을 꼽아봤어요. 그 꼽았는데 플라톤이 등장하는 아름다운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 이 그림인데, 저기 보면은 그 사상가들이 그 특징이 다 있어요. 자, 봅시다. 아치형 이 흉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플라톤과 요게 플라톤이고 요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저 너무 하얀 저 부분은 우리가 소위 천국을 상징하면 됩니다. 요게 진리, 이쪽은 현실이고 저쪽은 하늘나라의 세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리의 세계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 제일 가까이 많이 가 있는 사람들이. 플라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진리는 여기에 있다, 하늘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진리는 여기에 있다.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론이 또 다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존재론의 어떻게 보면은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플라톤 훨씬 이전의 철학자인데, 그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을 플라톤이 거의 대부분 가져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여자도 등장을 해요. 여기는 히파티아라는 여자인데 잘 모르겠어요. 이름만 알고 있지.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가 등장합니다. 피타고라스 하면은 수학자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뭐 수학적으로 뭐 이렇게 계산하고 다루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헤라클레이토스예요. 헤라클레이토스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원래 이제 그 물활론자이면서 단원론, 이론론자이기도 한데, 이 세계의 궁극 존재가 뭐냐, 물이라고 불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불이면서 법칙이요, 로고스요, 이 세계는 싸움터의 장이다, 뭐 어쩌고 여러 얘기들을 씁니다. 헤라클레이토스 굉장히 좀 우울하게 살고 있죠. 여기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디오게네스입니다. 이 디오게네스는 아마 알렉산더 대왕하고 이 디오게네스하고 한번 만났죠.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유클리드입니다. 지금 유클리드 하면 기하학자인데 보면은 막 컴파스 가지고 뭘 재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특징들이 있죠. 지금 여기 재고 있고, 요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과학자예요. 프톨레마이오스면은 천동설로 유명하죠, 그지? 갈릴레오 하면은 지동설, 이 양반은 이제 천동설이요.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것이 여기 이제 지금 이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천동설이 구를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이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플로티누스는 아마 로마 시작되기 그리스 말기 철학자인데, 플라톤의 이런 철학들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해석을 했고 구원론까지 제시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자론과 관련해 가지고 이 대단한 인물이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은 이 아치 형태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각선 구법을 이제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렸던 라파엘로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상가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등장인물들이 여러 사람인데 이 사상들을 그림으로 다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그림도 잘 그렸어요. 중요한 것은 중앙에 있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다. 이 아테네 학당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다. 자, 이제 플라톤으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요 그림은 플라톤이 요게 이제 아카데미아예요. 아카데미아. 인류 최초의 학원이라고 불리우는, 학교라고 불리우는 아카데미아, 지금 수업하는 광경을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게 아마 정문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케온이라고 하는 이 그림 그렸던 거예요. 여기도 이제 두 번째 학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예, 여기서 이제 그 플라톤의 사상을 살펴보기 전에 플라톤에 대해서 약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원래 플라톤은 그리스 출신으로 아주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 가계를 보면 왕족, 그 외가 쪽으로 보면 왕통을 가진 이쪽 귀족 집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인격, 사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집안의 출신이죠. 그래서 이 플라톤도 초기에는 아주 훌륭한 청년이 돼가지고 운동도 잘하고 또 희극도 잘 쓰고 비극도 잘 쓰고 뭐 이런 것들을 잘해가지고 성공하려고 노력을 끔찍히 했던 양반이요. 그래서 그렇게 배우다가 젊은 시절에 어느 날 아크로폴리스 광장을 지나가다가 웅성웅성하면서 모여있던 장소를 봅니다. 보면서 뭐를 하나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년들이 열심히 대화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심이 되는 인물은 되게 못생겼고 플라톤은 자신은 상당한 미남이었어요. 당대의 최고의 미남이기도 하죠. 근데 보니까 들어보니까 진짜 같거든. 이야, 참 대단하다. 저런 인물이 있었나? 해가지고 거기에 바로 이제 소크라테스예요. 이제 소크라테스를 만난 이후에 자기가 배웠던 것을 다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소크라테스 추종자가 됩니다. 이 소크라테스를 열심히 이제 쫓아다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얘기를 했죠. 깨어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 옆에만 하루만 있어도 지혜의 길을 갈 줄 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하고 평생을 같이 살아도 지혜의 길을 모른다. 마치 숟가락이 평생 음식을 담아서 입에 날라도 숟가락 자신이 음식 맛을 모르듯이. 그러니까 플라톤도 대단하다는 것이 금방 알아차린 거지. 아, 이자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해서 다 때려치고 이제 지혜의 길로 나섭니다. 이제 전공 잘못 선택한 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한테 상당히 많은 것을 이제 선사해주고 간 인물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열심히 소크라테스의 대화에 참석하면서 토론하고 이런 이 과정들이 나중에 플라톤이 대화편들을 쓰는데 엄청난 이제 저작들을 해요. 다 거기서 소크라테스 얘기예요. 자기 옛날에 스승하고 배웠던 그런 얘기들. 작품들을 보면은 소크라테스 전기, 소크라테스의 사상, 중기, 소크라테스와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 후기, 요거는 자기 생각. 이 플라톤의 대화편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엄청난 영향을 준 거죠. 이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지만, 근데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 법에 따라 결국은 죽었어요. 독배를 마시고. 플라톤이 보기에 자기 스승이 죽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슬픈 거겠지. 또 엄청나게 이 민주주의를 싫어했던 양반이에요. 중우정치라고 해가지고 대중이 이제 판을 치는 세상, 이걸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훌륭한 자기 스승 같은 저렇게 대단하고 진짜로 인류의 스승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왜 민주주의에 의해서 정당하게 처리될 수밖에 없느냐. 여기에 분개를 품었던 것이 플라톤이죠.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독배를 마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플라톤도 당연히 그 제자니까 영향이 있을까봐 지중해 연안을 이렇게 배회하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제 여행을 좀 다닙니다. 다니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휘말려가지고 노예로 끌려가요. 그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이집트로 플라톤이 팔려가가지고 딱 선상에서 내렸더니 이집트 그 상인들의 거장, 그 중에서도 감독, 최고 감독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감독이 딱 보니까 저 플라톤이거든. 대단했던 아카데미 소크라테스한테 그 배울 적이 대단했던 인물인데 왜 노예로 팔려오냐 해가지고 나중에 이 거상이 그 플라톤을 삽니다. 사가지고 야, 너는 가서 아테네 가서 사람들한테 옛날 소크라테스 스승님처럼 가르침이나 베풀어라. 그러니까 플라톤은 내가 이 빚은 갚으마. 플라톤이 아테네로 돌아왔어요. 아테네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싸들고 다시 갔어요. 자, 너 나를 위해서 이 노예 해방시켜줬으니까 이 돈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너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냐? 다시 아테네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아테네로 와서 아카데모스 신전 근처에 땅을 매입했습니다. 거기 땅을 매입해가지고 거기다 학원을 지었어요.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학교를 지었어요. 거기서 이제 이게 바로 아카데미아 학교예요. 학원. 이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죠. 여기에는 특히 이제 플라톤이 이데아론을 펼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학,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 들어오지도 말라라고 하는 현판이 붙어 있었다고 하던데 보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민주제를 반대하고 철인 정치를 내세요. 철인 정치라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 탁월한 사람이 정치를 해야 백성들도 편하고 국민들이 잘 산다. 이게 플라톤이 폴리테이아라고 하는 국가론에서 내세운 정치 이념이에요. 아마 그 소크라테스 스승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 철인 정치,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 동양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왕도 정치예요. 가장 훌륭한 탁월한 왕이, 왕도라고 하는 것은, 왕은 어떤 것이 내성외왕이라는 말씀입니다. 내적으로는 성인이고 외적으로는 왕의 권도를 펼칠 수 있는 사람, 이거를 내성외왕이라고 표현하고 요 사상을 전개하는 사람이 실현하는 사람이 왕도 사상을 펼친다. 이런 사람이 최고로 훌륭한 왕이다. 이게 동양 사상. 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 철인 정치를 주장하게 되는데 그것을 실현하려고까지 했었어요. 조그만 뭐냐면은 디오니시우스 조그만 국가의 왕인데 그 사람한테 불화를 받아가지고 섬을 하나 저기 가서 네 왕도 정치를 실현해봐라. 근데 나중에 보면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실패를 해요. 결국은 자기 이제 아테네로 들어와가지고 56살 때부터 저작 활동에 들어갑니다. 나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건. 나 책이나 좀 열심히 좀 써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대화편들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대화편들을 써놓고 결국은 80살이 되던 해에 자기 제자가 결혼한다고 초빙을 했어요. 술 한잔 건하게 얻어먹고 제자가 잘 모셔다 집에다 모셔다 드렸어요. 그래서 잘 주무시도록 했는데 영원히 자버렸어요. 80세 이제 수명을 다했죠. 이 80세에 돌아가신 사람들이 많아요. 당시 사람들은 오래 살지는 못했었는데 우선 당장 그 이후에 또 대단한 인물 중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도 80에 죽습니다. 80에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이 이제는 나 할 일은 다 했다. 이제는 됐다 그 말이에요. 또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또 이건 또 왕족 출신의 진짜 왕자 고타마 시타르타. 요분도 80에 제자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죽었어요. 마지막 유언이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통해서 이만큼 깨달았고 열반에 든다. 너희들도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방일토록 정진하라. 그 말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참 역시 고귀한 사람들은 80에 돌아가시나 봐요.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70에 죽었는데 결국은 사형을 당했죠. 그러니까 객사한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고귀한 사람들은 죽을 때도 품위 있게 죽더라.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아까 플라톤은 모든 철학적 이념 이거는 이데아에 있다고 했어요. 이데아가 뭐 하늘을 가리켰지만 이데아가 어떤 그 지성의 이데아를 생각하면 돼요. 진리는 여기에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닙니다, 스승님. 진리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연 속에 있습니다. 실체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게 플라톤 사상으로부터 이제 떠난 게 아니라 플라톤 사상을 이 현실 속에 끌어내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원래 북쪽 마케도니아 출신이고 17살에 플라톤의 대화편들을 읽고 마케도니아에서 아테네로 이주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아카데미에 들어가가지고 플라톤이 죽을 때까지 20년간 열심히 플라톤 철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플라톤이 죽자 리케이온 그 원장 자리를 놓고 암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원장 자리는 플라톤의 조카가 원장 자리를 계승하고 아무리 똘똘했어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원장 자리를 잊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죠. 아무리 똘똘해도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 플라톤이 얼마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아꼈냐면은,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수제자였느냐면은, 이게 수업을 할 때도 이렇게 봐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없으면 플라톤 수업을 안 했어요. 왜? 아카데미아의 정신이 빠져 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아의 정신이 아리스토텔레스였죠. 그러면 나중에 흘리벌떡 뛰어들어와. 밤새 연구하고 나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받았었는데 결국은 원장이 못 되고 마케도니아로 떠납니다. 마케도니아로 초빙을 받아서 가요. 마케도니아의 왕 필립 1세가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망나니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13살짜리. 그게 바로 동서양을 최초로 통일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13살짜리 알렉산더의 가정교사로 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알렉산더를 열심히 잘 키우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4년간 했는데 이제 17살 됐겠죠. 근데 필립 왕의 아버지가 살해돼요. 예, 암살됐죠. 암살돼가지고 결국은 알렉산더가 왕위에 올라갑니다. 왕위에 올라가면서 맨 먼저 첫 번째 한 작업이 자기 왕자의 군대들을 이끌고, 얼마 많지는 않았어요. 정예부대지. 군대들을 끌고 아테네로 진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테네를 점령해버렸어요. 그냥 한 방에 그냥. 왜냐하면 자기 스승이 거기서 활동했었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한 방에 진격하고 나서 거기 점령을 했으면 거기 누군가 통치자를 내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가장 아테네도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다른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을 꼽았어요. 디오게네스. 이 사람은 당대 7현인 중의 한 사람이고 퀴니코스 학파겠죠. 그 소크라테스의 사상들을 이어받아가지고, 소크라테스 사상은 여러 분파로 나눠져요. 나중에 메가라 학파도 있고 플라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한 사람 그 디오게네스도 이제 그 사상들을 영향을 받죠. 그래가지고 디오게네스인데 어떻게 보면은 디오게네스는 통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에요. 욕심이 없는 거예요. 우주와 나와 한 몸으로 살았던 사람. 7현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알렉산더가 말 타고 쫙 군사들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추워가지고 통 속에서 자고서 밖에서 이제 쪼그리고 앉아서 햇빛을 쬐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와가지고 당신이 디오게네스요? 그렇습니다. 당신 누구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합니다. 뭐로 왔어? 했더니 당신이 하도 유명하게 이 아테네를 당신이 좀 통치해줬으면 좋겠어. 초빙하러 왔어. 난 그따위 거 싫다. 명예도 싫고 돈도 싫고 아무것도 싫다. 나는 우주의 진리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다. 야, 정말이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내 소원이라는 것도 없는 거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은, 대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햇빛을 가리고 있다. 여기서 지금 햇빛을 가려서 춥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거기 대왕의 명령에 따라서 아테네로 들어가가지고 아테네 왕이 된다면은 결국은 진리의 맛을 못 느끼고 세속적인 것으로 돼버리지 않냐. 나는 지금 따뜻한 햇빛, 즉 대광명을 쐬고 있는데, 그게 방해하지 말고 요것만 비켜주시오. 그림자, 요 뜻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다 간 사람이 조교, 디오게네스. 재밌는 사람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마케도니아가 아테네를 통일하고 정복하고 주변에 있는 주중에 있는 국가들을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었죠. 결국 17살부터 전쟁터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33살에 죽었는데, 33살인가 34살인가 죽었는데, 당시에 굉장히 매혹을 느꼈던 것이 이 동방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든지, 페르시아는 또 강력한 국가이기도 했었죠. 아테네가 식민지 되기도 했었어요. 아테네가 아니라 이오니아 지방에 강력한 국가이기도 했고, 그런 국가들을 다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도의 문명에 또 신비적인 것을 많이 느꼈고, 알렉산더는 굉장히 그런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세계를 정복하고자 욕망이 발동된 거지. 그 중요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들은 제자가 다 갖다가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번째 동방 원정길에 알렉산더 대왕은
죽습니다. 죽으면서 아테네 그 마케도니아 연방 국가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테네도 독립하게 됩니다.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독립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테네에서 리케온을 만들어 놓고 활동하다가 결국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그 이듬해에 죽습니다. 이게 이런 관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제 내세운 것이 요 시대에 있죠. 이제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넘어가고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해가지고 저렇게 놨어요. 플라톤은 존재론을 내세우는데 존재론은 이데아론이에요. 영원한 진리, 참될 진리는 이데아에 있다. 이게 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형상을 인식하는 거, 이데아의 본질적인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영원하고 불변적인 진리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데아에 대한 진리는 규정성을 가지고 정확하고 질서 있고 인식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규정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규정성이라는 게 그거는 거예요. 규정성이 없다. 무규정적이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과 물이 구분이 안 되면은 이건 술이고 이거는 물이다 알 수 있어요? 술과 물을 탔을 때 규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술인지 물인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질서가 있어? 없어. 그 질서는 규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탁 보면 내가 보이죠? 지금 요 배경, 백그라운드 이 공간과 이 나와는 한계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것과 밖에 것, 그 공간 텅 빈 것과 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감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게 공간인지 이건지 규정이 그 경계성이 없어 봐봐. 한정이 없어 봐봐요. 한정이 없으면은 이게 이 사람인지 공간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규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또 거기에는 질서가 있어요. 이렇게 질서 잡힌 것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인식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규정성이 없으면 한정성이 없으면 인식이 안 들어와요. 그다음에 그 이제 정반대의 것이 무규정성이요. 형상이 없더라. 이걸 코라라고 얘기하는데 형상이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무질서하고 규정성도 없고 뭔지 몰라.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비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플라톤에 의하면. 그러면은 현실은 뭐냐? 현실. 야, 우리 현실 이렇게 있지 않냐? 잠시 이렇게 규정돼서 이렇게 존재하다가 언젠가는 없어져 버리겠지만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이렇게 존재하지 않냐? 이게 현실이요. 현실적인 나야. 그럼 이거는 뭐냐 했더니 감각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칭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각계다. 결국 형상을 나의 어떤 형상이 있는데 그것을 실현해서 질서를 갖추어 나가는 이 과정 속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그렇다면 진리는 어떤 거냐? 그 형상인데 그 형상은 사실은 여기에 없다는 거예요. 플라톤에 하면. 그럼 어디에 있느냐? 이데아에 있더라. 이데아의 것만이 이 참 형상이 이데아의 것만이 진짜고 여기에 있는 것은 가짜다. 이 그림자의 세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그림자의 세계라는 걸 저겁니다. 월인천강 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월인천강 지곡. 기억나는 거 없어요? 월인천강 지곡 있잖아. 예, 이게 달이 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1000개의 강에다가 도장을 찍어놨다. 그럼 1000개의 강물이 쫙 있으면은 달이 하나 떴어요. 그럼 이 강물에는 1000개의 달이 다 떠 있지. 달은 하나인데 강물마다 보니까 1000개의 그 달이 떠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현실이고 진짜 요 달은 이데아 진리이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세계 인간은 몇 개예요? 숫자로 얘기한다면. 이 세계 인간은 몇 개예요? 수없이 많죠. 앞으로도 끊임없이 생겨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 인간의 본래적인 것, 이것은 몇 개? 하나요. 인간 위에 달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플라톤에 하면 그 인간, 하나의 인간은 이데아에 있어. 이 현실 속에 있는 이 인간들은 그 이데아에 있는 인간이 딱딱 찍혀서
월인천강이요.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 달, 자, 이게 강에 비친 달, 파도 치면 막 일그러지고 막 그러죠. 그 달 원래의 모습이. 그러면은 인간이라는 것도 원래는 하나인데 이 현실 속에 태어난 인간은 성장해 가는 겁니다. 눈도 빠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뭐 별게 이렇게 되겠지. 뚱뚱해졌다가 홀쭉해졌다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는 이데아에 있고 이 현실은 그림자, 월인천강이다. 이게 플라톤 생각이에요. 그럼 어떻게든 태어나느냐 했더니 플라톤이 하면은 자, 제작자, 조물주가 있다. 창조주. 창조주가 뭐냐면 데미오르구스 신이요. 그 신이 이데아에 있는 이데아, 인간의 형상을 본떠 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형상이 지금 여러분들 보는 것이 형태예요. 지금 뭐 형상이라고 하는 건 형상 형자에다가 상상 보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형상. 그런 형태. 우리 설계도 그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림 그리려면 이 형상을 그리는 겁니다. 머리는 어떻게 생기고 그렇게 색깔 칠해가면서 똑같아요. 그 형상에다가 형상을 본뜨고서 거기다가 지금 이 형상이 살아서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영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혼이 활동해서 영혼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영혼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지금 영혼의 실현, 자기 실현을 위해서 지금 신체를 가지고 활동하는 겁니다. 힘이 부족하다. 아,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많이 먹어라. 예, 에너지 보충하는 거고. 야, 넌 너무 살쪘다. 영혼이. 이 영혼을 실현하는데 좀 힘들어. 그러니까 살 빼. 이를 악물고 살 빼는 거예요. 영혼. 자, 영혼이 자기 실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영혼이 어디에 있었느냐 했더니 이데아에 있었대요. 영혼도. 그 영혼은 이데아에서 다 알았어. 이데아의 진리를. 그런데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 데미오르구스 신이 영혼을 수레에 싣고 망각의 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이 현실 속에 딱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영혼의 활동이에요. 영혼이 활동을 위해서 끊임없이 인식을 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지금 활동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인천강이라니까. 자, 그렇다면 그러면 내가 죽으면은 내 영혼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야 되겠지? 완전히 없어지느냐? 옛날에 이데아에서 영혼이 살았었는데 없어지느냐? 플라톤이 하면은 아니라. 지금 영혼이 이 육신을 가지고 감각을 도용해 가지고 영혼이 순수한 영혼으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아주 그냥 순수한 영혼의 활동을 완벽하게 재현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죽어서 그 영혼은 다시 신의 세계로 복귀할 수 있지만 아직 덜 정화된 사람들,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다른 데로 갑니다. 그게 플라톤의 윤회설이에요. 플라톤의 생각은 윤회를 배경으로 깔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몇천 년 살다가 저기에서 몇천 년 살다가 결국은 완전히 퓨리피케이션, 정화된 상태만이 이데아로 영원히 신들과 함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활동이다. 영혼의 활동이면서 그것은 지금 진리 인식, 이데아에 대한 진리를 인식하는 거. 그것이 영혼이 결국 인식하는 것이 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영혼은 결국 마음의 집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겠죠.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 했더니 아리스토텔레스 똑같이 형상론을 내세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관 해가지고 자연의 형상이 원인이요 실체요 존재 목적이다 이렇게. 형상 때문에 형상이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거.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습니다. 이 세계의 자연적인 사물들이 이 속에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나도 자연적인 사물이에요. 이 속에도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체가 자기 형상을 지금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는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원인이 있더라. 첫 번째는 형상인이라고 얘기해요. 그 형상을 실현하는 진료, 이 재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재료들이 있으면 이것을 움직이게 하는,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운동인, 작용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활동하고 작용했으면 결국 도달해야 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결국 이 인간의 형상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이에요. 그 목적인이 뭔지를 모르지만 이래서 목적에 도달하면 운동은 끝이에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집 짓는 거하고 똑같아. 내가 제작자예요. 창조주예요. 집을 지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집에 대한 설계도가 필요하죠. 그렇죠? 설계도가 바로 형상인이야. 그 다음에 설계도가 있으면은 그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 집을 지으려면 재료들. 이것을 진료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재료들. 재료들이 있으면 뭐예요? 그것을 자르고 붙이고 하는 작용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기술자가 이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결국 해가지고 집이 완성이 되면은 집이 완성품 딱 끝나면 집 짓느라고 운동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집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목적인이에요. 목적인은 결국 형상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형상이 실현이니까. 이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그 목적론적이 뭐냐?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상태를 이름하는 겁니다. 선이요, 선. 형상이 자기 실현, 영혼의 자기 활동의 실현, 이게 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해봤는데, 개별적인 영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지금 개별적인 인간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혼이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 볼 수 있는 것은 이 영혼 3분설이라고 얘기하는데, 머리 부분, 가슴 부분, 배. 머리 부분, 가슴 부분, 배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 이건 눈으로 보는 구분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의 영혼의 활동을 가만히 보니까 이성적인 부분, 기계적인 부분, 욕정적인 부분이 있더라. 이성적인 부분은 진리 인식하고 사리 판단하고 지금 학문을 추구하는 그런 정신을 이성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욕구 본능이 있더라. 욕구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요, 사유요, 감각 활동이겠지. 어떻게 보면 욕구 본능에서 이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욕정이라는 게 있더라. 욕정이 없으면 사람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결국은 삐삐 말라 비틀어서 죽어. 그러니까 그것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욕정의 부분, 생존 본능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생존 본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부리는 거, 이게 생존 본능이에요. 일종의 보면은 어디다 감춰놓는 거, 이게 다 생존 본능입니다. 없을 때 쓰려고 이성이 판단해. 그래, 이성은 항상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사유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성적인 부분인데, 이게 진리인식이에요. 그 중간에 기계적인 부분이 있더라. 기계라고 하는 것은 의욕적인 거, 용기 있는 거, 의욕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에서, 정신에서 내가 지금 욕망에서 지금 발동됐어. 배고프다고, 먹어야 산다고. 근데 이성이 판단하기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밥 먹을 수 있느냐, 주변 한번 봐봐라.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밥 먹는 시간이 아니다. 딱 판단을 내렸어요. 판단을 내려가지고 전달을 딱 했더니 욕정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기계라고 하는 그 부분한테 구원 요청을 합니다.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돼. 그냥 달려가 버린다면은, 밥 먹으러 가버린다면은 이성이 지금 가지 말라고 판단을 내렸던 거 딱 배번해 버렸지.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야? 잘못된 사람이야? 잘못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해치는 거다. 제일 중요한 건 이성이 판단에 맡겨놓아야 되는데, 이성이 결국은 기계한테 명령을 내려서 기계야, 용기야, 욕정이 아무리 막 그냥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도 지금 때가 아니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이성이 판단이 기계한테 명령을 내렸으면 기계는 넷 하고서 그걸 받아들여서 욕정 참아라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욕정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냥 먹으러 달려가 버린다면은 이성이 배반을 당하고 그것은 결국 신체를 해치는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성적인 부분, 기계적인 부분, 욕정적인 부분이 어떤 조화를 이루었을 때가 가장 훌륭한 혼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존재,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플라톤이 정의 있죠. 정의라는 게 뭐냐? 저스티스, 정의로운 사람. 그 사람 참 정의로운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정의로운 사람, 결국 지혜, 용기, 절제. 지혜는 이성에 해당하고, 용기는 기계에 해당하고, 절제는 욕망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지혜, 용기, 절제가 어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딱 통일돼 가지고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정의거든.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 하면은 이성, 기계, 욕정 이게 유기적인 통일성 속에서 하나가 돼서 그 행동에 따라서 하는 사람을 정의로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성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사리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판단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것은 진짜 나쁜 것인데 그것이 진짜로 옳은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행해버리면 나쁜 놈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는 올바른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성의 판단이, 이성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여러분 이제 정치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여실히 살필 수 있어요. 다 다르잖아요. 다르면서 누가 옳고 누가 나쁘고, 그 과연 누가 옳고 누가 나쁜지를 정확하게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혜를 끊임없이 탐구해가고 진리 탐구에 여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플라톤처럼 이런 영혼관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자, 인간을 보니까 인간적인 혼을 가지고 있는, 동물적인 혼을 가지고 있는, 식물적인 혼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쉽게 구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유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성이요. 동물적인 혼을 가지고 있는 건 지각 능력이요, 감각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에 따라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동물적 본능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식물적인 혼, 영양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식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물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론 식물같이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적어도 대부분의 경우 동물적인 혼, 요 식물적인 혼과 이것과 같이 이제 두 개로만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인간적인 혼은 아주 냉철한 판단력과 지혜를 추구하고 선악을 구분할 줄 알고, 이것이 바로 사유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를 추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봤지요. 학문은 결국은 이성이 하는 거다, 머리로 하는 거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진리를 추구하고 참됨과 거짓됨을 구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결국은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거다. 요게 이제, 그런데 그 영혼,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윤회설까지도 얘기했어요. 아니 저기 플라톤의 윤회설까지도 얘기를 했었죠. 플라톤의 전통에 따라서 이게 실제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 데카르트의 이제 사유 실체 문제, 실제론자들 중에 또 있습니다. 사유 실체를 한번 얘기를. 데카르트는 근대 사람이에요. 따져 보면은 지금 보니까 한 1596년, 165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르네상스 이후에 근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데카르트는 사유 실체를 주장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영혼이 실체라는 거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유 실체. 데카르트는 재밌는 사람이죠. 근대를 열어준 사람이기도 하고 이성주의를 내세운 사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4살 때 그 모친이 별세해가지고 결국은 젖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왜 엄마가 폐렴으로 죽어버리거든요. 그러자 이제 유모의 손에 키워지게 되고, 이제 대여섯 살, 6살쯤 넘으면서 외가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힘들게 살았던 사람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또 전쟁에도 막 참전을 해요. 네덜란드에 30년 전쟁이 일어났는데 네덜란드를 위해서 그 군인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하지. 그 전쟁에 참가해가지고 1년인가 몇 년 있다가 이제 결국 돌아오는데, 병영 생활을 하면 지금 우리처럼 전쟁 터지면 금방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30년 전쟁이에요. 그 전쟁하다가 농사짓다가 다시 전쟁하다가 뭐 이렇게 그런 거 생각하면 돼. 옛날이야. 그래서 그 병영 생활하면서 병영에서 누워가지고 끊임없이 사유를 즐깁니다. 그런데 그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그럼 도대체 내 고향은 어디냐? 그 지도를 보고서 여기 내 집이다 표시를 해. 여기서부터 데카르트의 좌표계가 나와요. 좌표 있잖아요. 수학은 전부 다 좌표계예요. 좌표계. 지도 좌표계로 다 표시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컴퓨터도 작성하고 막 그러잖아요. 좌표.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데카르트 하면 수학자이자 대수학자이기도 하죠. 우리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꼬르 Z제곱을 대수학을 쓰고 있습니다. 대수학. 유클리드 기하학적 체계에서는 엄청나게 복잡해요. 이 수학적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데카르트는 이것을 간단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대수학이에요. 우리는 데카르트 때문에 데카르트의 공덕에 쉽게 수학을 배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데카르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는 플라톤의 전통에 서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스웨덴 여왕 크리스티나예요. 데카르트가 하도 그 유명하니까 데카르트는 또 낮잠 자는 늦잠 자는 대왕이기도 해요. 데카르트처럼 늦잠 자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뜨면은 끊임없이 사고를 많이 했죠. 그러던 그가 그 정념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 스웨덴 여왕 크리스티나가 홀딱 반해가지고 자기 궁정으로 초빙을 해요. 나를 위해서 강의 좀 해달라. 그래서 데카르트가 스웨덴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강의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강의해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크리스티나가 잠이 없었던지 늙어서 그런지 하여튼 멋있게 잘생겼잖아요. 새벽에 강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죽을 지경이지. 새벽에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그러다가 새벽에 강의하러 가다가 결국 감기 걸려가지고 폐렴 걸려서 죽어요. 아무튼 이제 데카르트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오관이라든지 뭐든 하여튼 마음을 우리 이제 사고를 담고 있는 것은 마음인데 그 마음이 뭐냐 하니까 그 마음이 사유실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은 사유실체다. 그러면은 그거는 참되게 있는 거냐? 있다. 그럼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증명해봐라. 증명해야죠. 아니 예를 들면은 내 참된 존재가 있다면 결국 사유실체라고 하는데 그 사유실체를 내놔봐라 하면 어떻게 내놓습니까? 눈으로 보여요? 현미경으로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그 사유에 지금 사유에 따라서 지금 말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는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탐구하기 시작하는데 뭘 가지고 탐구하느냐면은 관념을 가지고 탐구를 해요. 관념이라는 게 뭐냐면은 봐서 생각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나를 딱 봤어요. 딱 봤는데 지금 머릿속에는 어떤 관념이 희미하게 형성이 됐을까요? 처음 본 사람. 집에 가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기면 어떠라? 생각을 됐어. 그러다가 이제 딴 데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그 선생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관념이 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세월이 오래 지났다? 그 관념이 이제 흐릿해지고 지워져 버렸어. 내가 봤던가? 내 머릿속에 아무리 뒤져도 없는데? 예. 그러나 지금 당장은 관념이 남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늘 경험하면서 생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많은 관념들이 머리통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관념이 결국은 지식인데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들 불 하면 어떤 생각이 나? 아 뜨거부터 나오지. 아 뜨거 그게 관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불 색깔만 칠해서 이렇게만 하더라도 불났 관념. 뜨겁겠네. 근데 왜 안 타지? 가짜 불이네 또 이렇게 나오지. 그렇죠? 이 관념이. 그러니까 뜨거. 물. 관념이 있죠. 자, 이 관념들. 그런데 이런 관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잠시 있다가 있는 관념들도 무지하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 사유 속에는 우리 마음 속에는 괜히 쓸데없는 지식, 이 관념이 결국은 지식인데 이 지식들이 머리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득 차가지고 더 중요한 지식을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없어, 넣을 자리가. 그러니까 차라리 컴퓨터처럼 그냥 싹 비워버리고 포맷 시켜버리면 좋은데 그것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아무런 체계도 없고 아무런 것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머릿속에 집어넣을 필요성이 없어. 그걸로 가득 차면 진짜 집어넣어야 될 것을 못 들어가. 그러면 진짜를 못 집어넣는다면은 진짜를 자기가 활용할 수가 없게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과연 이런 관념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내게 진짜로 있는 관념이 뭐냐? 이거 방법적 회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크게 큰 세 덩어리로 구분해서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관념이 뭔지, 진짜 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기 위해서. 해보니까 관념들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외부에서 들어온 관념들이 많더라. 외래 관념이라고 그래.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관념들을 모두가 다. 이 감각으로 들어온 이 관념들은 모두 진짜냐?
참되게 실제하는 거냐, 영원히 존재하는 거냐? 아니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건 일단 다 아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또 머릿속을 구분해도 보니까 만들어진 관념도 있더라. 인위적 관념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인어 같은 관념. 인어 하면 뭐예요? 머리는 사람, 몸뚱아리는 고기. 인어 관념. 또 아니면은 반신반의. 반은 소고 반은 인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 미술계라든지 음악계라든지 창조적인 역할을 하려면은 이 인위적인 이 관념들을 잘 조합해서 만들어낼 줄 알아야만이 창조성이 발전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 인위적 관념들, 그것이 과연 실제하는 거냐, 진짜로 있는 거냐, 없더라. 그러면 나머지 있는 게 뭐냐? 그걸 갖다가 우리는 본유 관념이라고 그래요. 본래 인간이 타고날 때부터 갖고 나온 관념을 본유 관념. 자, 외래 관념 있죠? 감각을 통한 관념.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인위 관념,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관념, 상상력을 통한 관념들이요. 본유 관념, 본래부터 있는 관념. 이것은 선천적으로 있는 거다. 선천적으로 있다는 것은 나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같이 가지고 온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태어나서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실체관념이라고 하는 거다. 결국 자라고 하는 관념도 그런 거더라. 그 자는 어떤 거냐? 내가 살아있는 한 나를 나일 수 있도록 해주는 관념인데 그게 뭐냐 했더니 그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왜 존재하냐? 그 실체관념, 본래부터 타고난 관념 그게 뭐냐면 사유예요. 사유. 아까 그 맨 처음에 얘기했죠? 어머니 뱃속에 들었을 때 외부에 어머니 배를 충격을 가면은 아기도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이 뭐냐? 발로 차는 거야, 이제 자기도. 거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이 발전돼 나오는 과정 쭉 얘기했죠? 심지어는 이성까지, 고도의 사유 능력까지.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철학적 활동이라는 것은. 영성, 감성, 이성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본유관념도 본래 타고난 관념 그것이 있더라. 그게 뭐냐? 생각이더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 존재는 실제예요. 생각한다. 그게 바로 코기토 에르고 수며 코기토가 나는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에르고는 그러므로 영어의 therefore. 숨은 I am 나는 존재한다. 사유하는 한 나는 존재한다. 사유하는 한 나는 실체로 존재한다. 이게 사유실체예요. 그러면 사유 안 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 이 사물들은 뭐냐? 이것도 실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 뭐냐 했더니 사물들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일단 크기를 가져야 된다. 크기를 가지면은 어떤 모양이 있더라. 모양이 없는 사물은 없는 거죠. 모두가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크기와 모양을 갖습니다. 그거는 사물이 본래부터 갖고 있는 것, 그게 연장이라고 하는 거죠. 연장이라는 것은 익스텐션이에요. 퍼져 있는 것. 퍼져 있으면 크기를 가져요. 만약에 점은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사물이 아니에요. 원자는 크기가 있어, 없어? 있어. 그건 사물이죠. 그건 퍼져 있어. 자, 이래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사유실체하고 연장실체 두 가지뿐이더라. 야, 그런데 무한이라는 존재도 있지 않냐? 무한. 또 진정으로 선한 존재도 있지 않냐? 그래서 물론 여기까지 이제 유추해가는 과정이 결국 데카르트의 철학적 방법론을 향하는 건데 신이라고 하는 실체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존재하는 건 이 세계에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사유실체, 사물실체, 신실체. 이렇게 이제 데카르트는 사유실체로서 결국은 그 실체관을 내세우고 있겠죠. 이래서 이 사유가 진리를 탐구할 적에 조심스럽게 탐구하기만 하면은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진리를 다 내가 찾아낼 수 있다. 이게 데카르트의 포부예요. 이 사유를 올바르게만 사용한다면은. 그래서 합리주의적 방식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연속선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데카르트 하면은 전부 다 이제 우리 사유로 해야 되니까 대전제를 내세우고 거기로부터 연역적 방법에 의해서 추론해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개별적인 가치 추론해 나가는 거, 이게 연역적 방법이래요. 합리론적 사고라고 얘기해요. 심신이원론이라는 거. 그래서 데카르트는 자기를 나눌 적이 결국은 물질적인 것도 있고 영혼적인 마음적인 것도 있더라. 이게 나는 결국은 두 가지 결합된 상태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심신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이제 다음으로 근대의 관념론적 접근, 여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이제 그 관념론적 접근하면은 버클리의 주관적 관념론, 칸트의 선험적 관념론 이렇게 했는데 앞에서 얘기를 했죠. 버클리 주관적 관념론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자리에 있는 것은 관념들 뿐이고 그것만이 있을 뿐이다. 이게 관념론이에요. 그런데 이 주관적 관념이라는 것은 자기 주관에 있는 이 관념들, 이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선험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태어나기 이전부터, 다시 말해서 선천적으로 동시에 타고난 관념들을 가지고 있다. 마음자리에. 이게 선험적 관념론이에요. 그래서 앞에 버클리 주관적 관념론하고 선험적 관념론인데, 마음이라는 것은 감각적, 주관적 관념론자들은 감각을 통한 관념론을 얘기하고, 선험적 관념론자들은 감각을 통한 거 아니죠. 타고나기 이전부터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선험적 관념을 얘기하더라. 여기에서 버클리 주관적 관념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로크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국의 경험론인데 버클리도 영국의 경험론자거든. 그러니까 존 로크와 조지 버클리 이렇게 했는데 영국의 경험론부터 얘기한다면 제일 먼저 사실은 프란시스 베이컨이 등장합니다. 요 존 로크 이전에 요 두 사람만 얘기했는데, 프란시스 베이컨 하면은 모든 것은 진리 탐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전제를 깔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은 실험 관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실험 관찰을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가지 우상론을 내세요. 이 우상을 절대 배제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그 프란시스 베이컨의 4가지 우상론이요. 그게 뭐 동굴의 우상, 종족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굴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주관적인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을 가지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거 조심해라. 그 다음에 종족의 우상. 인간이면은 인간이 시각의 한계라든지 청각의 한계라든지 실험 관찰할 때 한계가 주어지더라. 인간 개보다는 후각으로 관찰할 적에는 인간 못 따라가죠. 이런 한계가 주어지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아프리카인들이 보는 관점, 문명을 보는 관점, 백인들이 보는 관점 또 다르잖아요. 이런 종족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편견들, 이게 종족의 우상이에요. 그런 거 조심해라. 그 시장의 우상. 시장에 가면은 막 왁자지껄 떠듭니다. 이런 말 나오고 저런 말 나오고 이게 진리다, 무엇이 옳다. 가짜 뉴스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 거기에 홀딱 현혹돼 가지고 실험 관찰을 자기가 직접 관찰하는 것, 정확하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료돼 가지고 잘못을 범하는 경우들이 허다해. 이거 조심해라. 그 다음에 극장의 우상. 여러분들 극장을 가봤으면 알 거예요. 극장 한 편 쫙 보면 그 이데올로기입니다. 사람을 현혹시킬 때 극장 프로그램을 잘 해가지고 그거를 잘 그 사람의 이념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극장의 우상. 왜 인간은 그런 우상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이게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빨갱이 이데올로기 있죠. 얼마나 많은 교육을 시켰길래. 이게 극장의 우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런 거 조심해라.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존 로크예요. 존 로크는 경험론을 실질적으로 체계화시키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이런 존 로크는 아까 그 합리주의 데카르트에게서는 본유관념설을 주장했었어요. 인간은 타고날 적부터 자아라고 하는 사유실체라고 하는 본유관념이 있다. 사유실체 거기에서 나오는 이 관념들,
근데 존 로크는 진리는 우리 마음이 갖고 있는 담고 있는 이 진리 그릇은 본래부터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관념들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감각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존 로크예요. 경험, 다시 말해서 감각을 통해서 관념으로 형성된 것이 요게 지식이고 그것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이게 감각이 인식이요 진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각을 통해서 경험이 이루어지고 경험을 통해서 인식이 형성이 된다. 진리가. 그럼 감각하지 않은 것은 진리의 인식에 없냐? 그러니까 존 로크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크의 백지설입니다. 백지설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는 이 마음 속에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다. 지식이란 없다. 관념도 없고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씩 형성돼 가지고 지금 관념이 형성된 거다. 내 머릿속에. 그게 지식이다. 그런데 그놈의 관념들을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인위적으로 주관적으로 만들어진 관념이 있고 다른 하나는 객관적으로 있는 관념도 있더라. 그걸 갖다가 로크는 실체관념이라고 그랬어요. 실체관념. 이 주관적 관념이 다른 하나는 감각을 통해 들어온 것들은 주관적 관념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물질적인 것들은 크기를 갖죠. 그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관념 속에 이제 들어와 있지만 또 크기를 갖지만 모양도 있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있어요. 그걸 갖다가 실체관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것도 데카르트는 이어봤지만 하여튼 타고 나서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관념이야. 하여튼 그러나 그런 것들은 실체관념 밖에 있다. 나와 관련 없이. 그러나 주관을 통해서 들어온 관념들을 가만히 봐봐라. 내게 형성된 것은 밖에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더라. 예를 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딱 보면 이런 색으로 보이죠. 이런 색으로 보이니까 이런 관념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어두컴컴하게 해봐. 그럼 내 얼굴 색깔이 어두워지죠. 그럼 내 이 물체가 어둡고 백진작까지 휘어질 수 있어요? 금방? 아니죠. 결국은 시각, 주변진 환경에 의해서 색깔관념이 자기가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시각이 없다 생각을 해봐. 그럼 그런 관념이 형성이 되지 않겠죠, 그지? 근데 시각이 기력이 굉장히 좋다. 그 사람 또 시각적 관념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각자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형성된 관념들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래서 두 가지로 나눠.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조지 버클리라는 사람이에요. 버클리의 주관적 관념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로크의 백지설이 나오죠. 경험적인 모든 것은 생득적 관념이다. 사람이 생겨나서 얻어낸 관념들일 뿐이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담고 있더라. 이게 로크예요. 그러니까 버클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크는 실체관념을 얘기했어. 어떤 것은 내 주관 속에 관념 속에 내가 만든 주관적 관념보다도 객관적인 관념도 있더라. 그게 아까 크기라든지 사물의 모양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로크에 하면은 존재하는 것은 실체관념이란 없다. 오직 주관적 관념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그래서 버클리는 존재는 있다고 하는 것은 지각된 것이다. 지각된 것은 우리가 관념으로 형성된 것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지성 밖에 실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상의 모든 것은 관념들이 묶음이다. 그 다음에 실제론자와 이제 관념자의 싸움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버클리 이게 참 자꾸 어려워지는데 이제 자 봐요. 제가 존재합니까?
제가 존재해요? 존재하죠? 지금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봤으니까요. 그럼 봤으니까 머릿속에 관념으로 존재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걔는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 라고 하는 관념이 형성이 됐어. 그렇죠? 근데 내가 없어져 저 밖으로 나가버렸어. 그 사람 거기 있었는데 지금 존재하는 것은 뭐가 있어? 관념이 있죠. 그 사람 거기 있었는데 지금 실제로 보니까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가만히 봐봐.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관념 속에 있는 것들만 남았죠. 그죠? 여러분들이 나를 처음 봤어. 봤으니까 있죠. 그죠? 근데 보기 전에 집에 있을 때 내가 안 봤어. 안 봤으니까 여기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안 봤으니까 관념이 형성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나는 있어 없어? 저 사람에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내가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얘기해서 그 사람 존재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있어. 나 못 봤는데? 내 머릿속에는 없어. 이렇게 버리잖아. 그럼 내 머릿속에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머릿속에 관념으로 있어. 이제 오늘 봤어. 그러니까 그 사람 있어 없어 이제? 있죠. 다만 여기에 있지 않을 뿐이고 있다 되면 딴 데로 갈 뿐이죠. 그지? 그 다음 날 또 보니까 또 있네. 관념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제 살다가 저 사람도 많이 컸고 내가 한 몇십 년 지나가지고 내가 죽어서 없어져 버렸어. 근데 저 사람 속에는 머리 관념 속에 남아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지금 관념 속에 있는 자기 자신 그 관념을 생각해봐. 그 사람 있는데.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죽어서 없어졌어.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은 있어 없어? 관념은 남아 있는데 없잖아. 그럼 그 반대도 또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관념 속에 있으니까 여기 분명히 있는데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내 관념 속에 전혀 없다고 해가지고 저게 있어 없어요? 있지. 지금 있잖아. 지금 내가 관념 속에 없다고 해가지고 저게 있잖아. 그러면 지각된 것만이 실체한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지각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아? 그럼 내 지각 속에 없다고 해가지고 이게 없느냐? 있잖아. 그러면은 버클리한테 야 이거 있잖냐? 그건 다른 사람들이 관념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도 없어졌다. 그러면 관념만이 실제한다면 그 밖에 실제하지 않냐? 그거는 신의 관념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버클리 주관적 관념론이라고 하는 거죠. 현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관념들인데 이렇게 보면은 딱 만지니까 저항 감각이 있습니다. 있죠? 밀어내는 저항 감각이라고 하는 관념. 그럼 이렇게 하니까 소리 나는 소리 관념.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투명하다는 이런 관념. 이런 것들이 묶음에 의해 가지고 관념 다 발라서 이렇게 실제한다. 존재한다. 이게 버클리의 주관적 관념론이요. 내 관념 속에 없으면은 없다. 그 실제론자하고 그래도 밖에 사물이 있지 않냐. 버클리는 no. 내 관념에 없으면 없는 거다. 그래가지고 관념론자하고 실제론자하고 한번 싸움이 붙어요. 어떤 싸움이 붙느냐. 과연 관념만이 실제하고 SS도 페르키피라고 했습니다. 관념만이 실제하고 밖에 사물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과연 그러냐? 그럼 실제론자는 네가 관념에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밖에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요. 뭔가 있다? 관념론자는 내 관념이 없으면 없다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럼 관념론자 버클리하고 싸웁니다. 버클리 관념론자, 주관적 관념론자, 객관적 실제는 없다며 저 벽을 향해서 돌진을 해봐. 확 돌진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쾅 부딪혔지? 그럼 더 안 나가지? 고통이 생기지? 피가 줄줄 흘리지? 그거 봐. 지금 너 머리 부딪히니까 밖에 더 이상 못 나가고 저기 있잖아. 벽이 실제로 있잖아 하니까 관념론자는 뭐예요? 저거 저항 감각이라고 하는 관념만 있고
또 피가 흘리니까 피라고 하는 관념이 있고 머리 있으니까 머리에 고통이라는 관념이 있을 뿐이지 밖에 이런 것들이 실제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런 철학적 이론에 대해서 탐구해 나간다는 것은 아리 논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이론들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마쳤는데 이런 얘기들이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불가 시타르타의 유식 불가 사상을 하다 보면 유식론이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유식론이라는 건 뭐냐면 유식 무경이라는 말을 써요. 오직 식만 있고 무경, 대상이 없다. 식은 머릿속에서 있는 관념이요, 전부 다. 그 식만 있고 대상이 없다. 유식 무경이요. 유식론을 다룰 적이, 즉 심론을 다룰 적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거예요. 하여튼 이런 그 경험론의 그 조지 버클리는 주관적 관념론자라고 얘기를 한다. 자, 오늘은 영국의 경험론 주관적 관념론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선언적 관념론자라고 칭하는 칸트의 인식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